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 있는 선사고등학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고등학교겠죠. 선사고등학교니까요. 거기에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서문학과 김경범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대입제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과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이걸 보는 그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면 이제 학생이 자신의 소양이라든가 학력을 바탕으로 해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요. 그리고 이수 기준에 도달해서 과목의 학점을 이제 취득해서 그 학점이 누적되면은 졸업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 같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숫자가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 구조가 바뀐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이런 상황인데, 인구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인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이 대처하는 그 방법 중에 교육 쪽에서는 학점제를 통해서 결국은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하자는 게 저는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교육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보다 학생들 각각의 어떤 그 시간표가 훨씬 차이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 체제인데요. 지금은 그 체제에서 보면은 학생들마다 선택하는 과목이 2, 3학년 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급은 같은 학급인데 듣는 수업은 다른 수업을 듣는, 그러니까 그런 그 학생 개인별 시간표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은 내신 평가가 이제 달라지겠군요. 일단 올해 중3이나 중2의 내신 평가는 현재 고등학생들 내신 평가 체제가 그대로 가고요. 현재 중1이 2025년에 입학을 해서 배우게 되면은 1학년 때는 똑같이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체제는 그대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 3학년에서부터는 다 이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성취 평가제로 완전히 2, 3학년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는 그래서 이제 졸업 기준은 학점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업을 들어야 되고 40% 이상의 성취율을 이제 얻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해야지 학점을 받을 수 있고, 그 학점이 이제 192학점을 넘어야지 이제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이제 수포자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잘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더 낮은 단계의 다른 방식의 수학 교과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 거를 대체로 이수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기본 수학이라는 과목, 기본 영어, 기본 이제 실용 국어, 실용 수학, 실용 영어 이런 과목들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 고교학점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 지원이라든가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어떤 운영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고 교사 연수시키고 또 주로 어떻게 보면은 학교들이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되는 학교, 그러니까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개발하고 있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제 교사 연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학습 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교육과정 전문가 그리고 진학 전문가를 갖다가 이제 연수를 통해서 양성하고 있고, 학생들이 또 학교에 와서 배우는 공간도 이제 고교학점제에 맞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도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홈베이스라고 하는 공간도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들이 공간을 바꿀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는 또 학생들을 이렇게 받았을 때 그 학생들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의 틀을 이제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교 학점제에 맞춰서 한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의 연수도 이렇게 가시라고 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끼리 어떤 교원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연구도 하면서, 우리 고교학점제가 학교에서 시작되면은 학급은 어떻게 바뀔까, 학생들 지도는 어떻게 할까, 이런 데 대한 그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졸업학점이 지금 204인데 204에서 192로 12학점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전체 학점은 줄어들고 있고, 그게 6단위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줄고 6단위는 교과에서 줄 텐데, 그럼 전체는 주는데 선택 과목이 어떻게 늘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각 과목의 그 기준 단위가 공통 과목을 뺀 일반 이제 학생들이 선택한 고통교과 일반 선택이라든가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5단위가 기준 단위입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이제 기준 단위가 4학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4학점으로 바뀌니까는 배워야 되는 양이 이제 약간 줄어들면서 그만큼 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수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현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배우는 과목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배우는 과목과 같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런 구조로 배우는 거는 같거든요. 그리고 과목의 종류라든가 그 과목의 내용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204단위로 배우는,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04단위 배우고 있는데, 내년에 입학하게 되면은 192학점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고요. 수시에는 교과와 학생부 전형과 논술이 있습니다. 정시는 수능 가지고 합니다. 수시에서는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갑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대학을 갑니다. 현재 교과 전형은 상대평가 점수를 정량화해서 학생들을 줄을 쭉 세웁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은 적어도 1점 몇은 돼야 된다, 1.5는 돼야 된다, 1.6은 돼야 된다,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전체로 보면은 한 42% 정도가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는데, 아마 중3, 중2까지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중1이 되면은 교과 평가에 상대 평가가 1학년만 되고 2, 3학년은 성취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교과를 정량적으로 뽑는 대학들 또는 퍼센테이지는 지금보다는 약간 줄어들 거고, 그러면 나머지 이 퍼센테이지가, 교과에서 줄어든 퍼센테이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수시에 간다면 아마도 학생부 종합전형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게 바뀌는 경우는 사실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요. 크게 바뀌는 경우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서 수능의 응시 영역이 지금 현재보다는 대폭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시에서 수능 한 가지만 가지고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게 아니라 수능에다가 교과 또는 학생부 또는 대학에서 하는 면접이 붙어서 전형 요소가 조금 더 많아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올해 중3이나 중2 같은 경우는 수능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1이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2027년에 2028학년도 대입을 이제 치르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2024년도에 발표되는 걸 우리가 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학부모님이라든가 학생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딱 지금 현 순간에서 이제 본다면 이제 전에 만들어졌던 그 틀에 의해서 이제 지금 계속 운영이 돼가고 있는 건데 전에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유지가 될 거고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논술에서 어떤 논술의 출제 영역이라든가 범위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변화를 일으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중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체적인 대입제도 틀 속에서 이 논술이라고 하는 전형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고민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논술 전형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게 논술 전형 그 자체의 성격보다는 수시와 정시, 그러니까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사이에 이런 관계에 따라서 논술 전형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수시와 정시가 다 통합된 상태라면은 논술 전형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반면 지금처럼 수능의 변별력이 아주 강한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수시에서도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늘리고 싶은 이런 쪽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마도 제일 중요한 요소가 교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제 교과를 정량적으로 보고 정성적으로 보는데 지금 중1 때부터는 정량의 변별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과를 정성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폭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교과를 정성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첫째는 선택 과목이 중요해진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교과 세특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교과 세특은 수업의 형태가 어떠냐, 즉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강의하는 형태냐 아니면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에 따라서 교과 세특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업 형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 그다음에 어떤 형태의 수업을 하고 교과 세특에 무엇을 기록하는지, 그 다음이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반영되는데 이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교과 이수 선택 과목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느 정도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포지션은 앞으로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3이나 중2 학생들의 대입에서는 현재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교학점제가 진짜 제대로 적용이 되고 학교에서 구현이 된다고 한다면 진짜로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대학에서 이해하고 한다고 본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본다면,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본다면, 어떤 학생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이수를 했고, 어떤 학생은 미적분을 이수를 안 했고, 또 어떤 학생은 수학에서 선택 과목에 보통 2과목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은 3과목을 했고, 어떤 학생은 선택 과목을 하나밖에 안 했으면, 수학에서 3과목 이수한 학생과 2과목 이수한 학생과 1과목 이수한 학생 간에 뭔가 차별화된 평가가 생길 거고, 또 과학 과목에서는 물화생지 1이라는 과목과 2라는 과목이 있는데, 대개는 1 3개, 2 2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2 3개를 들은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면 2를 2개 들은 학생과 3개 들은 학생들 간의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 3과목의 구성이 물화생지 가운데 어떤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도 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이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교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호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 사이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중3, 중2도 마찬가지고 중1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 3년 동안에 24단위, 그러니까는 주당 평균 4시간을 이제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근데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8학점. 그래서 주당 평균적으로 보면은 3시간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주당 3시간을 창의적 체험 활동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의 구성이 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 입학한 학생은 현재 고등학생들과 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25년에 입학하는 중1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보시는 것 이제 자율 자치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교과라고 하면은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도 비교과가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비교과가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그래서 대입에서는 앞으로 계속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갖는 역할이라든가 비중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학교 교육 이런 측면 말고 대학 입시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학생부에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 특히 자율 활동과 동아리에서 교과와 연계된 활동들을 대학은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과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던 자율 활동과 동아리가 있다면 아마 경향이 앞으로는 자율활동과 동아리가 교과 연계 활동으로 전환되는 이런 형태로 진화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만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입을 치르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들, 그러니까 내년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대입에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라인드 평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학생의 거주지, 그 학생의 가족 배경, 그 학생이 졸업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학교 생활기록부와 다른 뭐 면접이라든가 그런 전형 요소를 활용해서 학생을 뽑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보는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그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학교 정보라든가 가족 정보 이런 것들은 다 삭제가 된 상태에서 대학에서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블라인드 평가인데요. 공정성을 갖다가 상당히 강조하는 그런 대입의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블라인드 평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수능만 잘 봐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대학이 이제 아직은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성적만 가지고 뽑다가 이제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과평가라고 하는 것이 정시에서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과평가가 어떤 내용으로 학생을 평가하는가 봤더니 과목 이수 내용, 교과학업 성취도, 교과학업 수행 내용 이런 그 평가 항목을 가지고 교과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울대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다른 대학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해보면 이 교과평가가 영향을 또 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능만 잘 보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대학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교과평가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공도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만으로 뭔가를 이제 대입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좀 이렇게 넓게 공부하면서 접근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버리고 수능에 몰입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학생들한테 다 유효한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은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때부터 어떤 진로라든가 진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키워보고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더라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넓게 좀 탐색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넓게 탐색한다는 게 이렇게 어떤 자기가 배우는 과목 그리고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 뭐 진로 활동, 자율 활동 이런 부분들에서 주저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도전적으로 해가면서 자기 이해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자기 이해가 되고 하면은 어떤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그런 목표가 좀 더 뚜렷해지면 좀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고등학교 생활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인생에서 고등학교 생활은 없다가 치고 3년은 없다고 치고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예. 그럼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 않으세요? 대학을 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한 가지도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대학 졸업하면은 당장 취직에 걸려 있습니다. 대학교 4년이 또는 5년이 대부분 경우에는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이게 현실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3년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공부만 한다. 그렇게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에서는 취직을 하기 위해서 또 4년, 5년을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취직을 하면 그 다음에는 돈을 벌고 승진을 하고 집을 사고 이 일에 또 매진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면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고등학교 3년도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대학교 4년도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나이가 30이 돼도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계속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